약간 좀 옮겨도 되죠? 제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옆에 계신 분하고요, 우리 위대한 생각을 품은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신경 목사님은 올해 1월달 러시아 코스타에서 처음 뵙고요. 제가 있는 곳이 그 코스타 건물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게 됐더니 코스타 사무실에서 나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좋은 강사님 만납니다라고 해서 우리 신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뵈니까 참 좋더라고. 참 좋은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곳에 정말 위대한 생각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의외였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작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러시아 코스타 때 그림에 가는 걸 일부러 좀 했었는데 그 강의 좀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게 전문 분야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을 상대로 이렇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교인들은 괜찮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실 지난주에 강서 CBMC에서 제가 특강을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워밍업도 좀 할 겸 일반인 대상으로 했더니 그분들이 그냥 참담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확실히 우리 신 목사님은 이한계 교회에 대한 그 자부심이 많으시구나. 한번 같이 호흡해가면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자켓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늘어나는 살은 저도 어쩔 수 없어서요. 앞에 탁자가 데려가여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같이 살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인데요. 그냥 뭐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니까. 2장 13절입니다. 그래도 있으시면은 이렇게 좀 보시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사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번역 성경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예배드리는데, 자,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은 RSV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번역을 되더라고. 근데 유학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번역이 달라서 우리가 오늘 제가 있는 성경은 어느 번역입니다.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건 예레미야서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이 뭐냐? 첫 번째는 생세 근원된 나를 떠난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건설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이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저는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 말씀이 현 시대를 잘 설명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뭐냐? 이 시대는 정말 생세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건설해 보려는 인간의 시도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그 결과가 뭘까? 허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는 이제 여러 가지 강의들을 올해 1월달에 이제 러시아 코스타 때 주제가 어그러진 세상 그리고 자유케 하는 복음이었는데 그 주제에 맞춰 다시 제 편집들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번 전체 성경학교 주제를 제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전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영적 싸움. 근데 영적 전투가 뭘까라고 할 때 저는 우리가 이 시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대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라. 그래서 이제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 영상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they all do what I've lost. Do not come to destroy Rohan's thoughts of delicious. Come to destroy his people. Come to lost child. Send up by you must go pray. 예, 잘 보셨습니까? 혹시 반제장 한두 번쯤 다 보셨죠? 예, 본 건데,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언더월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소위 그 미들 얼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부족들이 저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포스트 모던이 다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서로. 그런데 저는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정말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모던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어쩌면 모던이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돼서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결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세상을 보고 오늘 이 시대가 서로 다양하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그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소리를 안 들어주다가 요즘 얘기를 들어주니까 야 괜찮다. 포스트 모던이 좀 좋은 계기가 되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은 영적인 겁니다. 그걸 좀 읽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잠깐 뭐 여러분 옛날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이제 서양 철학 역사를 한 3,000년 정도로 제가 딱 세 마디로 적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고대의 철학의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 그건 존재론이에요.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뭐냐. 불이다, 물이다, 흙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존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현대 철학, 소위 현대의 관심이 뭐냐면 인식론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성으로 안다는. 그리고 포스트 모던은 뭐냐면은, 근데 그것을 이제 해석, 의미론. 이게 소위 세 가지예요. 그러면 포스트 모던은 상당히 지적인 운동입니다. 논리적인 운동이고요. 그리고 초기에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입부했던 사람들이 다 이 언어 철학자였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포스트 모던이 상당히 논리적인 현상이고 지적인 운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형태는 굉장히 영적으로 갑니다. 요가, 신비체험, 그쵸? 뭐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자기가 안 그런 척하지만 자기 안에는 영적인 본질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깨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것이 무슨 뭐 좀 이런저런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더 커다란 이 시대와 싸운다. 오늘 저는 좀 일찍 왔었어요. 일찍 와서 아까 그 아나도 센터를 보면서 뭐 인재양성 그걸 보면서 참 좋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목사 말씀 들어보니까 어려움도 많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아까 두 명 붙들어 밝힌 선생님 보면서 참 제가 격려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갈 때 이 아이들이 정말 기독교적인 인생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좀 시대에 왔어야 되는데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오늘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라고 했는데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게 뭐냐?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방황하다, wander. 어그러진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왜 어그러졌을까? 이 세상에 왜 뒤틀렸을까라고 할 때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생수의 근원된 나를 떠난 것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렇다라는 그 얘기고요. 예레미야서 14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말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벌하려 하시고 라고 해서 이제 이 세상이 어그러진 걸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저랑 함께 그러면 시대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떤 사람은 모던이다, 어떤 사람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 전공이 제가 종말론이면서 또 해석학 쪽인데 저는 포스트 모던은 지적 사기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기만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모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모던. 이럴 땐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카메라 찍으시는 전도사님.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모던이라는 뜻이 어떤 거예요? 모던. 현대. 그럼 어떤 게 모던이죠? 근데 모던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그랬겠죠. 모던 테크놀로지, 브레스테이킹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최신의, 리센트. 이게 모던이기도 해요. 그래서 패션 쪽에서 모던은 어떤 건가요? 왜 저기 뭐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뭐 옷을 이렇게 걸치고 다니면서 모던 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신의. 근데 이것은 지금은 내가 모던이지만 10년 뒤는 이게 또 아웃 패션이 될 수 있죠. 모던이라는 게 최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모던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사상사적으로 모던은 뭐냐면 중세와 구별되는 그 어떤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모던이 중세와 구별된 그 어떤 사상이면 포스트 모던은 뭐예요? 전사님 대답하신 김에 한 번 더. 후기 근대죠. 그러니까 후기 근대니까 마치 근대와 다른 그 어떤 것 같지만 이게 서로 딱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근대도 아닌 것이, 근대가 또 아닌 것도 아닌 것. 이런 것들.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던의 현상을 잘 나타내는 게 컬투라는 개그맨들 아십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들어보셨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그때 달라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포스트 모던적인 현상이에요. 모던은 뭡니까? 여러분 오른쪽이 어느 쪽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손으로. 자, 오른쪽이 어디예요? 한번 들어주세요. 다 아시는 거지만. 네? 자, 어느 쪽이에요? 저는 이쪽입니다. 어디가 오른쪽인가요? 이게 뭐냐면 과거엔 적어도 2세기 초반부까지는 기준이 나였어요. 나를 기준으로 좌우 전후. 현재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종말론이니까 내가 경험한 그 순간이 현재, 지나간 시간을 과거,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미래.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르면 제거되어야만 했어요. 그게 서부 영화나 옛날에 그 프랑스 영화를 보면 달탕이 나올 때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말다툼하다가 서로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왜? 나와 다르면 제거돼야 되는 거. 왜? 기준이 나니까.
이게 모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그렇게 막 자기와 다른 것들을 재고 없애다 보니까 별로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나온 게 모던을 대체하는 하나의 사상이 뭐예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70년대에 이 말 나왔으면 이 사람들 큰일 났었을 겁니다. 제가 81학번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덕산제과라는 제가 해서 빵을 과자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어떤 파일럿이 그 손을 이렇게 들고 있고요. 여기 모자를 들고 있고 위에는 빨간색에 아래는 파란색 바지였는데 이게 간첩이라고 해서 뭐 잡힌 적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승복 어린이, 맨날 어린이도 아닌데 사실 지금 할아버지쯤 됐겠죠. 이승복 할아버지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여러분 공산당이 다 싫은가요? 안 싫은 공산당도 있죠. 근데 그때는 그 말하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뭐 다 붉은 악마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어제 우리나라 축구했으니까 축구 얘기 좀 할게요. 자, 우리나라 축구팀이 70년대 때 국가대표팀이 뭐였었죠? 아니에요. 더 미리 가시면 청룡과 백포였습니다. 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파란색과 하얀색을 썼어요. 요즘은 어때요? 빨간색이잖아요. 70년대는 빨간색을 못 썼을 거라고. 그쵸? 그게 뭐냐면 나와 다른 것 용납 못하는 시대였는데 딱 이 노무현 정권이 들었으면서 했던 게 뭐냐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그때 나왔던 개그맨이 유명해가 바로 그때 달라요예요. 관점의 문제다. 예?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포스트 모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스트 모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다양성이라면 이 시대가 다양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사세요? 대형 마트 가서 사세요? 네, 마트 가요. 그렇죠? 시장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렁탕 먹으러 갈 때 동네 그냥 있는 설렁탕집 가십니까? 아니면 뭐 신선 설렁탕이나 어떤 그런 좀 대규모 체인으로 가십니까? 체인으로 가죠. 다양성이라며요. 그럼 로컬 푸드가 더 강조가 돼야 될 텐데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를 해볼까요? 경제가 블록화가 되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좀 속인다는 거죠. 만약에 포스트 모던이 그 문화적 특징이 다양성이라면 다양성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다양하지 않아요. 여기 자 휴대전화 삼성 거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긴 반은 안 되네. 자, 그러면 아이퍼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퍼. 그 다음에 LG. 혹시 테슬라, 화웨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휴대전화조차도 왜 꼭 삼성을 사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그냥 우리 안에 그게 주는 이미지의 편리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양성,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학 보낼 때 정경보를 다양하게 보내요? 아니면 좋은 대학 보냅니까? 말은 전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학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다양성이에요? 아무리 제주대학에 좋은 교수가 있다고 그곳에 안 보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시대가 다양한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시대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좀 보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저는 정치적으로는 탈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70년대 때는 그때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큰 얘기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거죠. 뭐 사회적 이번에 뭐 고등학교 아이들이 시국선언을 했다는데 난 걔네들이 뭘 알아서 시국선언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그래도 걔네들이 혹시 그냥 떠도는 SNS 몇 개 문자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뭐 다양한 생각은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우리 학교 학생들, 청학생의 아이들 이런 국가적인 문제 모이라고 그러면 20, 30명 모여요. 지네들밖에 안 모여. 그런데 학교 밥값 줄이자 그러면 다 모여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큰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정치적인 얘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적어도 저는 민주, 자유, 국가 이런 게 되게 중요했어요. 뭐 팀보다 개인이 중요하다. 뭐 좀 축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축구 광이라요. 예? 굉장히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기성용 같은 친구들은 개인이 중요하지. 온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면 탈이데올로기 이 시대가 그래요. 문화적인 포스트모던 계속해서 얘기할 거고 이 시대가 또 하는 뭐냐?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상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국민소득 $1,000가 돼야 된대요. 저는 정말 국민소득 $1,000가 되면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제 또래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무슨 뭐 맨날 국민소득 1,000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나요? 안 넘나요?
넘어요? 그렇구나. 2만 불이 넘는데 그때는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지금보다는 행복지가 높았던 것 같아. 근데 왜 그럴까? 물질을 더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행복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상실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원이 뭘까? 이 수많은 자살. 그쵸? 여러분 사실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근데 참 불만족스럽죠? 이게 온통 정보가 이제 다 널려다니니까 전에는 요 정도만 가지고도 만족했는데 이제는 만족 못 하잖아요. 요즘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작년에 2년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건강 관리 좀 하고 그러는데 누가 제습기를 좀 샀대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제습기를 사야 되겠다고. 그럼 아무거나 사도 괜찮았을 텐데 이제 누가 위니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위니아를 사러 갔더니 다 품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을 뭘 사야 되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인터넷에 지금 나오잖아요. 랭킹 2위가 또 LG 거래요. 또 어떤 사람은 위닉스라고 그러고 그 이제 딱 샀어요. 이제 사고 아직 이제 17일 날 와야 되는데 딱 사고 나니까 위니아 쓴 사람이 에이 LG가 소음 많아서 안 돼 하니까 기껏 돈 쓰고 나서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 비교 없었으면 만족하고 살았을 거라. 그쵸? 뭐 이제 그런 거죠. 더 많은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번뇌케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모더니즘의 부산물. 이건 제가 강의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인간이란 건 무엇이라고 물어봤을 때 인간은 이렇게 정했어요. 다자인이다. 다자인. 다자인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이것을 번역한 것이 숭실대학교의 김영환 교수님인데 이분이 현존재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 현존재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로 다자인이 뭐냐면 being in the world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란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속한 세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앞에 계신 분 집사님이세요? 집사님께 여쭤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자신감 가지셔도 되죠. 이 정도 제 수준이거든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야. 그런데 아베에게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에요? 진해 땅. 진해 땅.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해 땅이래.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 문제를 being in the world.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보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계 안에 갇혀진 거예요. 그게 소위 세계관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이데거가 인간을 다 자인이라고 했던 것에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해요. 근데 앞에 여러분 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가신 대형박물관의 내 밤은 벽화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꼭 보셨어야 되는데 이집트 그림에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좀 보시면요. 여러분 이집트 그림을 보면 이집트 그림에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눈은 정면에, 그치요? 자, 그림 못 그려요. 자, 얼굴은 옆면에, 몸은 정면에, 그치요? 잘 못 그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팔은 좌우로, 그죠? 다리는 어때요? 다리는 옆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예, 뭐 그림은 자세히 보지 마시고 그림은 찍지 마세요. 저도 괴롭습니다. 자, 그럴 때 도대체 이집트 사람들이 그림을 왜 저런 식으로 그렸을까요? 왜 저렇게? 눈동자는 정면에, 얼굴은 옆면에. 왜 그랬을까요? 그 옆에 계시는 집사님이세요? 예, 걱정하지.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 거 기대고 물어보지 않아요. 알면 큰일 납니다.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무조건 찍어보세요. 1번, 그림 그리는 실력이 없어서. 2번, 의도가 있어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의도가 있겠지. 그 의도가 뭐냐? 미술사는요,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as it should be. 사물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들. 그리고 as it is seen.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겠어요? 아니면 이상적인 걸 그렸겠어요? 이상적인 것. 자,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는 눈동자가 정면이면 얼굴도 정면이죠. 근데 사람의 얼굴의 특징은 정면에서 볼 때 잘 나타나요? 옆으로 볼 때 잘 나타나나요? 옆으로 볼 때 잘 나타나죠.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옆에서 보면 괴로워요. 아랫배가 나와서. 그러니까 몸은 정면에서 볼 때 좀 각이 나오고 팔의 움직임은 옆으로. 그러니까 저거 그림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다 합쳐놓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사람은 피카소의 그림을 가지고서 아프리카의 무슨 뭐 미술 전공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면 아프리카 예술을 본딴 거다. 무식한 소리.
피카소도 저 전통이에요. As it should be. 사물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이제 뒤쪽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그림 그린 실력이 뛰어난 것은 여기 물고기를 보세요.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비늘까지도. 그런데 이 안에서 세계관 구조가 있어요. 자, 남자와 남편과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 누가 더 키가 커요? 남자가 키가 커요. 이집트 벽화를 보면 다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고 왕이 신하보다 키가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180 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림을 그리면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저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제가 더 크겠죠. 당연히 제가 180이니까. 그러나 그림을 그릴 때 누굴 더 크게 그리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왜 그럴까? 파워 스트럭처예요. 죄송합니다. 남존 여비. 요즘 여성 상위 시대니까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저는 저희 아내한테 맨날 하여튼 치고 바뀌고 좀 뭐 그러면 나가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전 마루가 소파가 제 방인 줄 알아요. 하여튼 그럴 때 남자가 여자보다 더 힘이 세고 파워 스트럭처죠. 저희 친구가 키가 168인데 부인이 173이에요. 그러니까 불행이더라고. 남자가 키도 비고도 신고 결혼식하고 여자는 고무신 신고 결혼식을 하더라고. 여자 남자 키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저는 파워 스트럭처입니다. 저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이걸 보시고서 나중에 대형마을본관 가시면 모든 그림 속에는 그 시대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 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아이가 어때요? 더 작죠?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가장 단적인 예라 오늘 저는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라 했잖아요. 왜 꼭 그림이냐? 그 한 사람의 예술가의 작품 속에는 자기가 의도하든 의지하지 못하던 그 시대의 세계관이 반영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꼭 그림이냐? 명확하거든, 증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 18세기 또 뭐 17세기, 18, 19세기 그림들을 보면요. 여자들 그릴 때는 항상 옆에 강아지가 등장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강아지는 정조를 상징하는 거거든. 그래서 순결을 지켜야 된다. 지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항상 비너스 그림이나 모든 여자들의 그림에는 결혼식 그림에는 특별히 강아지가 있고 어린 여자아이들 노는 그림에 항상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네라고 하는 사람이 올랭피아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오늘은 안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해요. 근데 너무 그 누드와라 야해서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은 가능하시겠지만 성도들이 시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안 했는데 그 여자 누드가 있고 옆에 고양이가 있어요. 왜 고양이를 넣었을까? 우리나라 노래가 기가 막혀요. 검은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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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 꾸러기잖아. 이게 변덕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몸 파는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대신 뭘 넣는 거예요? 고양이를 넣는 거라고. 이런 코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시대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림을 통해서 시대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현대라고 하는 것. 저는 오늘 우리가 모던 또는 모더니즘 또는 모더니티라고 하는 그 현대라고 하는 사상은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계몽주의에 이르러서 완성됐던 하나의 사상 체계를 얘기해요. 근데 어떤 하나의 사상이 완성이 되면 그것이 쭉 가다가 한계에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왜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삼성이 휴대전화로 소위 크게 대박 쳤다가 요즘 갤럭시 엑스포 때문에 잡혀가지고 최대 실적 9조 원으로 해놓고서 주가가 막 곤두박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혁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하나가 되면 모멘텀이 지난 다음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것이 성장할 때 딱 정점이 언제냐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라고 하는 사상의 특징이 뭐냐? 기본적으로 현대는 중세적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르네상스가. 그러니까 중세라는 시대가 이렇게 쭉 왔을 때에 사람들이 중세를 굉장히 힘들고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중세라는 시대를 지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중세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이 지배를 했어요. 플라톤의 사상이 기독교화되면서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도 그래서 보통 영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 구별을 하잖아요. 글쎄, 그게 구별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 들어보시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한번 따라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미술을 보시면요. 18세기까지 종교화를 보면 마리아를 지은 모든 사람들 인상을 확 쓰고 있어요. 모든 그림에. 왜 인상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 육체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거든. 그래서 모든 그림들이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인상파가 된 이유는 이제 육체가 감옥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세 때 나왔던 것이 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물론 저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그 솔직히 생각하지. 그러니까 금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꼭 금식해도 잘 받아줄까? 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야 신이 기뻐한다는. 모든 종교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전투를 하잖아요. 그때 그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신이 자나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서로를 때렸다고 그래요. 자기를. 마치 아이들이 나 이 안 닦고 잘 거야, 나 엄마 아빠 사이에 잘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리 부리는 것처럼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심청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 상선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임당수를 가면 풍랑이 심하니까 이게 바다의 신을 다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물을 바치는 거죠. 그렇죠? 고대 부족에 보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가축이나 사람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운전하다가 한번 고양이를 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쳐본 기억이 있나요? 느껴지더라고. 물컹하더라고.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그게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그런데 하물며 자기가 사람을 죽이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그게 고통일 거라고. 그건 뭐냐면 내가 고통스러워야 신이 기뻐한다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 속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중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니까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지구의 선.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지구의 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것들이 다 무시가 된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이때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뭐지? 꼭 정말 그것만이 답일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그걸 고민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었던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게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위치가 바뀌어요. 앞에서 제가 주제 성경은 뭐였나요? 내 백성이 두 가닥을 행했는데 생세 근원된 나를 떠나는 거였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그 당시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모든 것을 신을 중심으로 생각했다.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에 그랬어요. 저거 천벌 받았어. 예를 들어서 토경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끄더라고. 아유, 모르겠어요. 가게에 저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일단 방금 한 얘기 잊어버렸죠. 무슨 얘기를 했죠? 이제 신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천벌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 모든 것이 다 결정됐을까? 그런 고민을 사람들한테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라는 이름으로 잘 발행됐던 중세 신화는 만행들이 있었잖아요. 그 만행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교회가 지겨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안들을 찾은 거죠. 그 대안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프리덤 프롬 갓, 신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시대의 그게 뭐냐면 원전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들어보셨죠? 에드 폰테스라는 라틴어인데 그게 뭐냐면 go back to the original sources예요. 뿌리로 돌아가자. 그게 뭐냐면 뭔가 내가 지금을 배찬 새로운 사상을 만들려면 텍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텍스트가 뭐냐면은 저거였을 거예요. 그리스 문화. 왜?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타이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뭐 신들의 전쟁. 가만히 보시면 제가 뭐 영화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영화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그리스에는 신화들을 보면 신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내적으로 인간이에요. 신의 의지에 대항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대체 사상 어디서 찾아요? 저희 그리스 문화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얘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다 그리스 예술을 다 반복을 해요. 루브르 미술관의 모든 작품들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문예 부흥이라고 이렇게 제기했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확실히 여기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이거 그냥 정말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더라고. 네. 그 다음에 뭐야? 인간 중심의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 중심.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루소라는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말, 뭐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의 커다란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신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도미노.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 의자를 뻥 치면 뒤에 의자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겠죠. 왜 움직일까요? 앞에서 내가 밀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인과론이라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 하나님이 there must be a God.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Who created the world. 세상을 만든 신이 있겠지.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Step back from his created world.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한번 물러서고 Let the world move its own right.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 신은 디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 같은 신은 어떤 신이냐? 역사를 만들었어. 근데 그 하나님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 세상은 뭐냐? 우주라고 잘 짜인 기계적인.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뭐냐면 자연이 텍스트구나. 그래서 자연이 가장 인과적인 것은 뭐냐? 우주라는 기계적인 원리들. 그래서 사람들이요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영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좀 더 쉬면 되겠습니다. 기밥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티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못 보셨죠? 나중에 저 유튜브라도 한번 대본편을 보세요. 원티드라는 영화를 보시면 오늘 영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안졸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네? 되게 졸리는 것 같은 그 여자가 주인이 있는 여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모건 프리맨이라는 유명 흑인 배우가 있어요. 근데 방직기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이름이 툭툭 튀어나와. 그럼 거기서 나오는 사람을 암살자들이 죽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봤던 얘기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 누가 죽을까를 안 죽을까를 결정하는 이름을 방직기가 만들어내냐고요. 왜? 서구인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자적인 기계와 같거든. 예측이 가능한 거야. 이 기계가 내놓은 결론은 맞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나요? 자, 예를 들어서 영화 얘기 또 하겠습니다. 탐 크루즈가 주연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2050년 워싱턴에서 어떤 범죄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누가 범죄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범죄 현장에 미리 가서 그 사람 범죄를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쭉 지냈는데 마지막에 탐 크루즈가 뭔가 깨는 거예요. 거기 어떤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딱 잡으면서 뭐라면 You still have a choice. 너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따라서 너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제가 동남아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가 예전보다 얼마나 잘못만 이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래가 결정됐나요? 아니에요. 클로즈 시스템이 아니에요. 열려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측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뭐라 그래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 인간의 자신감이거든. 인간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세계관을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결정하느냐 할 때 인간의 이성이. 네? 이성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혹시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해보신 분 계시죠? 근데 전도 폭발이요. 그게 굉장히 서양적인 거예요. 진단 질문. 천국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잖아요. 그쵸?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되면 믿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어때? 이해가 돼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되나봐요. 우리는 감정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서양적인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합리란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과학적이라고 그러죠. 비합리적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마다 마음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인가요? 저는 그걸 비라고 하면 합리를 초월하는, 논리를 초월하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애가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해서 얘를 내가 과외를 시켜줘야 되겠는데, 얘는 한 달에 100만 원짜리를 시켜서 3년 공부시켜봐야 얘는 제비가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옆집 아이는 그냥 딱 한 과목 원캐. 한 과목 걔는 그냥 학원만 보내주면, 10만 원씩만 보내주면 전국 1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누구를 주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것도 주는 게 합리적이지. 근데 여러분, 옆집 애한테 줘야 안 줘요? 내 새끼 들어가 안 줘. 목사라도 안 줘. 그거 내 새끼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비합리라고 비논이라고 비난하는 아니고는 합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은 논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는 뭐냐? 물리적인 세계, 피지컬한 월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것도 난 영육 무월이잖아요. 물리를 넘어선 것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는 것을 신앙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안셀rom은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해되면 믿는다 그래요.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그때 우리 뭐라 그래요? 내가 믿으면 알게 될 것이다. 왜?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인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무슨 책으로 해서 알 수 있나요? 못하는 거거든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업으로 카페를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로스팅 하는 걸 얘기했어요. 제가 핸드 로스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요, 아무리 책으로 공부해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밥하는 거 어때요? 간장, 고추장 담그는 거. 그건 경험이잖아요. 손맛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료도. 그럼 어떤 것들은 경험을 하러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경험. 그래서 성경 뭐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죠. 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나무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개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납득이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돼. 그럴 땐 믿어야지. 자,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을 좀 볼게요. 르네상스 그게 뭐냐면 이게 그 라파엘의 아테네 땅이라는 그림입니다. 미술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소위 그리스 철학자들 그림을 쭉 그려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제논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유클리드라는 사람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에 누가 있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중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플라톤. 여기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이게 플라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세 시대는요, 아리스토텔레스를 2단 시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영화에 들어가는 것은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쇼 코네리가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웅베르토 에코 소설 영화로 한 건데, 그 영화를 보면, 영화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수도원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죽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손가락 여기하고 혀 여기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수도는 프란체스칸 수도원이고요. 베네딕트 수도원이고, 그 다음에 쇼 코네리가 특발 수도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와서 이제 추적해 나가는데, 핵심은 뭐냐면,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 이게 금서예요. 2단서적이죠. 우리나라에 금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 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수도원이 당시 도서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테두리를 사람이 못 보게 숨겨놓고, 혹시 볼까봐 독을 묻혀놓은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넘어 죽는 거지. 근데 이게 영화 핵심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뭐냐면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금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세기에 라파엘이 그렸던 그림에 저것이 바티칸 대성당에 있는 그림이거든. 근데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뭘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이미 그 당시 소개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 왜 중요하냐면요. 플라톤은 여러분 시간이 되니까 내가 원래는 안 하는데 하는 것 같아요. 수준이 되기 때문에. 플라톤은 영육이론입니다. 영육이론은 뭐냐면 일종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물질 세계 특징이 변하는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진리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참이 없는 거, 진리도 없고. 진리는 이 위쪽에 있다. 이게 플라톤의 핵심이라고. 진짜 설명 잘하지 않아요? 잘하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요. 고맙습니다. 반대 꺼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박씨를 심었더니 뭐가 자라나요? 수박이 자라나요.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 왜 그럴까? 이것과 이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의 본질이 이 안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씨앗을 심으면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자라난다는 거죠.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자라나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자라나고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운동 방향을 잘 열구하면은 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귀납법이에요. 이게 논리라고 하는 거고, 합리고 기계적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저희 현대를 지탱하는 사상적 배경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데 제가 관심 가졌던 건 뭐냐면 13세기 그림에 저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차이는 전상할 수 없이 목사님이 한번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 나왔다 주시고. 여기 보시면 예, 목사님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제가 끝나겠습니다. 어떻게 서 있냐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요게 플라톤이 더 나이가 많죠. 스승입니까? 그런데 뭐 스승과 제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보면은 여기 소크라테스도 이 정도잖아요. 의도적으로 대비시킨 거예요. 왜 그럴까? 뉴아이드. 근데 게다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보다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하시죠. 색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세대, 뉴아이드, 뉴커머. 그래서 이 한 발짝 이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플라톤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쪽 손가락 위로 지류는 이쪽에 있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에이 형님 무슨 말이에요? 지류는 여기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중세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게 이게 보티스텔리의 이게 이제 비너스라고 하는 이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이탈리아의 그 산업이 막 발전되기 전부터 플로렌스 지방에 이제 엄청난 부가 생기는데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 중에 프란치스카 데 메디치가 인도랑 무역한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돈을 벌면 좀 잘난 척하고 싶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그림 사는 거겠지. 뭐 저기 시공사에 그림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그림 재료가 비싸요. 아무나 그 대개 교회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모든 그림이 종교화였는데 개인이 그림을 그릴 때 다 침실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침실에 불편하시겠죠? 아니면 뭐 예수님의 기도 불편할 상황은 아닐 것 같아, 그죠? 그걸 못 그릴 것 같으니까 요청한 거야. 하나 그거 싫다, 좀 다른 거 좀 그려라. 그런데 다른 걸 그릴 만한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비너스를 그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최초로 인간이 그림의 중심 주제를 등장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 그림이 얼마나 왜곡이 심하냐면 바다의 신이 이렇게 바람을 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로 밀려오고 림프의 신이 와서 환영을 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하면 머리가 여기가 움직이게 되는데 위가 움직이더라고. 구성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이 비너스가 보시면 팔등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팔도 등신이더라고. 이게 사실 구도적으로 잘 안 맞아요. 목도 그렇고. 근데 이 그림이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인간 그림의 중심 주제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 대상의 중심에 그래서 이제 이때 했던 게 뭐냐면 그 그리스 시대에 했던 유명한 모토가 따라합시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든다. 네. 이게 얼짱 몸짱 신들은 요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이 그래요. 여자가 있으면 다 애가 착한 줄 알아. 또 여자들은 남자가 몸이 좋으면 또 괜찮은 줄 알아. 근데 꼭 그렇진 않죠. 예?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장애인 보면은 얼굴을 내는데 심장은 뒤틀어졌다든지 뭐 이럴 게 있잖아요. 근데 뭐 다 얼굴만 보면서 와 이러고 있거든.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영육 이혼론이 아니죠. 육체가 영혼을 지배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림이 어때요?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0분 쉬고 킹커피 드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좀 들으실만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하는 사람은, 강의하는 사람 호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니까 제가 훨씬 좀 편하고요. 호흡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대라고 하는 시대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프랑스 혁명에 3대 기치가 있어요. 프랑스 기가 3새끼잖아요. 그 3새끼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네, 자유, 평등, 박애야. 이거 정말 수준 높네요.
근데 이 자유, 평등, 박애인데, 뭐 평등이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이 프리덤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프리덤을, 뭐랄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뭐 절대 폭력부터 자유라고 얘기했지만, 핵심적으로 이 자유는 뭐냐? freedom from God입니다. 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예를 좀 여러분에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가 원래 의도했던 강의를 다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 하긴 어렵고 9시 끝나시는 게 제일 해피하시다면서요. 그래서 그 시간 정도에 맞춰서 끝내고 다음에 이어서 조금 진행 순서는 바뀔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프랑스 대혁명의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루이 14세라고는 절대 왕정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루이 14세를 뒤에서 루이 15세가 어린 나이, 루이 14세가 80이 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루이 16세 된 루이 16세에게 권력을 위양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뭐 소년중화 같은 데 봤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루이 15세의 부인이에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쁘고 착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아주 철없는 여자더라고. 네? 근데 이제 이때 이 루이 15세가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이 막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서 그 힘들이 소위 신하들에게 나눠갖고 당연하겠죠. 그쵸? 뭐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지고 또 네덜란드 전쟁에서 성장하고 영토를 막 뺏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옛날에 죄송합니다. 그 고스톱 중에 전두환 고스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친 사람은 알겠죠. 전설적인 고스톱. 그게 멧돼지만 나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또 최규하 고스톱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뭔지 모르는데 뭐만 하면 다 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뭐 최규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뭐 노태우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이제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루이 15세를 했을 때 되게 머저리 같은, 뭔가 좀 형편없는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던 거예요. 그러면 대개 정치가들은요, 뭔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미지 정치를 합니다. 이미지 정치.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대표적인 두 개의 상징적인 건물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프랑스를 가시면, 또 프랑스 관광 안내를 할까요? 태도가 좋아서 제가 서비스로 드립니다. 여기 개선문이 있고요. 개선문을 쭉 오면 여기에 유명한 그 쇼핑가인 샹제리제 거리가 있고, 이제 알만한 사람 아시네. 그 다음에 여기 쭉 오시면 여기 피라미드가 있어요. 여기가 콩코드 광장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튠리리 정원이 있고,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근데 요 콩코드 광장에 지금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원래 이거 있던 자리에 루이 15세의 기마상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가시면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의 동상들이 있는데, 말탄 동상들을 보시면 그 왕이 어떤 왕인 줄 알아요? 전쟁터에서 죽으면 두 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발이 들고 있으면은 그거는 병사. 그리고 말이 두 발이 다 땅에 있으면은 이 왕은 잘 죽은 왕. 그러니까 이게 다 이 모든 동상의 심볼과 코드가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이 루이 15세가 이 자기 궁전 앞에 있는 이곳에다가 뭘 졌냐면은 자기 동상을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 인민궁전 앞에 김일성이 뭐 세웠어요? 자기 동상을 세우고. 그쵸? 그리고 나선 또 하나가 뭐냐면 저쪽에 있는 그 소르본 대학 소르본 대학 위쪽에 가면은 이 빵떼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빵떼옹이라는 건물. 그 건물이 있는데, 원래 그 건물은 빵떼옹이 아니라 불어로 그냥 모르셔도 하나, 생주누비에브라고 하는 어떤 그 교회였어요. 교회였는데 그것이 후대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설립 배경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역사적 인물 중에 부각시킨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 그래서 광화문 앞에 이순신 동상 세우고, 그 다음에 아산에 뭐 세웠어요? 현충사를 세웠죠. 그리고 자기는 난세의 영웅이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독재자는 다 그래요. 하여튼 그냥 그래. 하여튼 그냥 그래요. 근데 이 루이 15세도 자기가 이제 약화되니까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근데 교회 건물을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와 손을 잡지 않으면 왕권 유지되기가 어렵던 거예요. 교회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화려하게 지으면 백성들이 저거 별것도 없는 것이 저게 허세네 그럴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또 자기가 가볍게 하고 다니면은 또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신고전주의입니다.
고전주의는 화려하다면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의 화려함을 유지하면서도 약간 좀 검소해 보이는. 그래서 야, 내가 입장이 이러니까 좀 화려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화려하면 그럴 거고 위풍당당한 걸 좀 만들어 해서 수플로라는 건축학자에게 건물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플로라는 사람이 몇 년을 여행을 해요. 그러다가 로마를 딱 갔는데 로마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을 보는 순간에 야, 이거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의 똑같은 모양을 소르본대 위에 건물을 져놓고서는 저 건물을 생 주누비브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누비브가 뭐냐면 프랑스는 전통적 여자가 세요. 잔다르크처럼 AD 5세기에 프랑스가 이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할 위기가 있을 때 프랑크 왕국이 파리에 아줌마가 있었어요. 유관순 여사 같은.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위기에서 구했거든. 그 여자가 누구면 주누비에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생 주누비에브라는 수도원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파리 시내 중심가에 교회를 딱 생 주누비에브를 딱 세우면 사람들에게는 루이 15세가 누구예요? 생 주누비에브가 되는 거지.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이 난계를 타개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광장에 자기 동상을 세웠는데 이라크가 넘어갈 때에 상징적인 사건이 뉴스에 나왔어요. 뭐였었죠? 동상이 무너졌잖아요. 혁명 주체 세력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 루이 15세를 상징한 대표적인 두 개의 건물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누구 생각하겠어요? 나중에 점점. 아득한 옛사람을 생각하겠죠. 저거 없애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이 15세 동상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목을 쳐버리고 그다음에 오벨리스크를 세웠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 혹시 만화를 좋아하시면 오벨릭스라는 프랑스 만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돌 들고 다니는 거거든. 그게 이게 거성 문화예요. 여기서 뭐 끄떡거리는 이 또 만화 오타쿠들, 광들이 좀 있는데 오벨리스크 정도 보면 굉장한 만화광이에요. 근데 그걸 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영화로도 나왔고요. 근데 그 큰 뚱뚱한 거인이 계속 만화에서 돌을 들고 다녀. 이게 이집트 신화예요. 이것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졌다. 그래서 워싱턴 중심에도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큰 돌탑. 그다음에 런던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상징으로 내세요.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는 상징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 교회 건물을 없앤 거예요. 근데 부수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 당시에 빌레트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양사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저게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과 똑같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연설합니다. 우리 저 건물을 프랑스의 빵떼옹이 되게 합시다. 빵떼옹은 파르테논의 불어식 발음이에요. 그러면 자, 파르테논 신전이 뜻이 뭐냐면 더 템플 오브 갓즈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만신전이라 번역을 해요. 만신전. 그런데 이분이 이게 이 안의 모습이거든요. 십자가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없애버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빌레트가 자기 친구인 볼테르, 계몽주의가, 또 루소, 뭐 달랑베르, 디드로,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무덤에서 꺼내서 저 교회 밑바닥에 그 사람들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프랑스의 빵떼옹이 되게 하자고요. 그러면 템플 오브 갓인데 이 갓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프랑스는 그래서요, 이 소위 그 포스트 모던의 초창기 사상가가 누구예요? 프랑스죠. 동성애가 어디서 먼저 나왔어요? 프랑스죠. 그러니까 프랑스 문화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자기 문화의 뿌리 자체가 그래요. Freedom from God. 내가 너무 심하다고 느끼십니까? 굉장히 여러분 그래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를 가시면 꼭 빵덩이라는 건물을 가보십시오. 예. 자세히 얘기 안 하고요. 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국가라고 생각하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워싱턴 앞에 뭐가 있어요? 오벨리스크가 있잖아요. 오벨리스크. 또 하나는 1대, 2대, 3대가 2대, 3대, 4대 대통령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 기독교하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신학을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을 설명할 때 미국 그 독립 100주년이 기념일이 되었을 때 프랑스에 저걸 보내줬어요. 저걸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 프랑스에 줄 때 뭐냐면은 세상을 비치는 자유다. 이렇게 몇주 줬어요. 그러면 저 여신상이라는 여신이 누굴까? 저는 저 여신이 이시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시스는 이집트의 풍요의 신입니다. 나중에 오르세 뮤지엄을 가시면 프랑스에
거기 제 3층을 가시면 인상조화가도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여자의 목상이 있는데 스타벅스에 있는 그 여자 그림 있죠. 그렇게 새낀 여자 가슴에서 붉은 피가 나오는 게 풍요를 상징하는 거거든. 왜 어머니가 자식을 브레드 피딩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풍요를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19세기 초반에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 시스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그렸겠죠. 앞에서 빵병이라고 하는 이 그림 보면 여기 애국의 여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신이. 이 사람들이 미신으로부터 탑한다라고 이제 등장했던 신이 여신이란 말이죠. 그 여신이 어디서 왔을까? 앞에서 제가 저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왔겠지.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하나의 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상을 하려면 어디선가 차용하게 돼 있다고. 그것을 이집트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증거를 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목사님들이 저기 사진 찍는데 사진 찍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여신이 뭘 들고 있나요? 횃불을 들고, 횃불은 엔라이트먼트예요. 우리가 세상에 불을 밝힐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불을 밝힐, 하나님 필요 없다. 자, 요거 1달러 요 지표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뭐 프리메이슨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뭐 이건희 회장도 무슨 뭐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뭐 호로스다에서 뭐 싸이도 무슨 뭐 프리메 이런 누구 얘기한다가 뻥이에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걸스데이인가 누구 노래도 또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하는데 다 그런 그 루머에 믿지 마시고 그 중에 어떤 건 아마 저기 뭐야 이장님 씨 누구죠? 저기 담의선 교회 그쪽에서 그런 얘기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잠깐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나중에 제가 종말 때 말씀드리겠지만 혹세 무민하기 쉽거든. 얼마 전에 추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자, 근데 프리메이슨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적달란을 보면 모더니즘의 하나의 상징을 보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우선 요 동그란 삼각형의 눈이 있잖아요. 보통 저것을 프리메이슨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중세의 중요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삼각형은 트리니티. 그래서 영국의 이제 트리니티 컬리지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눈은 뭐냐면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삼각형에 눈 그리는 거였죠. 물론 후대에 프리메이슨 저걸 자기들의 심벌로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는 누가 건설하는 겁니까? 인간이 건설하는 분야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이 건설한 피라미드고 요 중간에 빈 공백이 있죠. unfinished task예요. 내가 노력하면 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 어느 자리에? 신의 자리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노버스 오르더 세클러룸. 이게 뭡니까? 라틴어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인간이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너무 과하게 느끼십니까?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핵심만 얘기하지만 결국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프리덤 프롬 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과연 생수에 근원된 인간들이 과연 만족한 답을 얻었는지 그것을 제가 다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지. 다시 결론보다 앞서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중세라는 세계관을 대체하기 위한 운동이 르네상스였잖아요. 근데 르네상스가 남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남부는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북부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종교가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에라스무스라든지 이런 뭐 마틴 루터라든지 그래서 남부는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원전은 그리스 문화였고요. 북부의 인문주의자들은 그들이 성경이었다고. 그래서 중세를 대체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상이 두 가지 흐름으로 간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 문화에서, 하나는 어디요?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지. 이 사람. 왜? 성경이 텍스트니까. 계몽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들이 캐톨릭이 싫어서 캐톨릭과 대항해서 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계몽주의자들이 캐톨릭을 핍박했냐 아니면 종교개혁가들을 핍박했냐면 종교개혁가들을 비판하더라고. 왜 그랬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남도당과 북도당이 있었거든. 북도당이 집권하니까 남도당이 싫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중세를 대체하려고 했던 두 가지 시도. 하나는 남부는 인간의 자율성. 인간은 하나님 스스로 설 수 있다. 북부는 뭐예요?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다는 두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역사는 누구 편을 들어준 거예요? 남부 편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200년이 지났어요. 다음 시간에 결론을 제가 보여주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했던, 북부를 중심으로 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더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